네, 오늘 정론 일침은 대한민국 체육계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배드민턴 협회를 중심으로 한 국가대표와 대한체육회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대표 축구팀과 관련된 논란 있습니다. 우리 아미거 회원 고성구TV 시청자들께서는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젊은 세대, MZ세대들한테는 어떤 정치 사안보다도 이 축구 국가대표 감독 선임과 관련된 논란, 그리고 올림픽 대표팀에서 발생한 이 갈등과 균열과 그 과정에서 드러난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각 협회의 난맥상에 대한 분노가 극히 높습니다. 우리가 2030 또 10대 MZ세대의 이 정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 스포츠 문제에 관해서는 분명한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론 일침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 문제를 포함해서 이 파리 올림픽과 우리 축구계 전반, 우리 체육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이강평 목사 그리고 장원재 박사와 함께 짚어 드리는 특별 대담도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론 일침입니다. 대한민국이 날 버렸다고 한 사람이 이제는 울산과 팬들을 버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국내 프로축구 리그가 한참 진행 중인데, 리그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울산 HD 우승을 향해서 질주하다가 갑자기 감독을 국가대표팀에게 뺏겨버린 셈이 됐어요. 그래서 울산 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 대한민국이 날 버렸다고 얘기한 사람이 바로 홍명보 감독인데, 이 홍명보가 이제 울산과 팬들을 버렸다. 울산 축구 팬들의 이 울분 섞인 목소리가 이렇게 터져 나왔습니다. 크린스만 감독이 형편없이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을 오합지졸로 만들어버린, 그리고 쫓겨났어요. 5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5개월 동안에 좀 더 선진적인, 또 세계 축구의 흐름을 잘 아는 이런 외국인 감독을 이번에 좀 제대로 영입하자고 했던 기대를 가지고 축구협회의 감독 선임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팬들 입장에서는 5달 동안이나 허송세월을 하고 돌고 돌아서 다시 홍명보로 온 이 축구협회의 이 행정의 난맥상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 축구와 관련된 커뮤니티가 굉장히 많습니다. SNS, 거기에 올라오는 글들은 대부분 다 MZ세대들이 올리는 글들이고요. 그들의 분노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높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글은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이 날 버렸다고 했던 사람이 버림받은 곳으로 돌아가기 위해 울산을 버렸다. 홍명보 감독을 비판하는 글입니다. 울산 감독을 지키기 위해 근조 화환을 보냈고 트럭 시위에 쓰라고 10,000원도 안 되는 돈을 보낸 학생도 있었다. 그 과정에서 울산 팬들에게 절대 대표팀에는 가지 않겠다, 여러분을 사랑한다며 달콤한 말을 했던 사람이 마음속에 남은 축구의 낭만을 죽였다.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내세웠어. 그걸 명분으로 내세워서 배째라식의 일방적인 통보를 한 축구협회와 홍명보 감독에게 울산과 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과연 이런 식의 축구 행정이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한 일이라고 할 수 있냐? 그 울분이 느껴지십니까? 이임생 기술총괄이 주도한 홍명보 감독 선임,
이 이임생은 홍명보를 감독으로 선임한 후에 축구협회 회장인 정몽규를 방어하기 위해서였던지 이렇게 딱 한마디 했어요. 정몽규 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딱 하나다. 지금부터 모든 결정을 다 해나가라. 그래서 자기가 기술이사 이임생이 홍명보 감독 마지막 결정도 정몽규 회장님께 보고도 안 했다. 그러니까 책임이 있으면 내가 있는 것이지 정몽규 회장님 건들지 마라. 예, 팬들이 행동에 나섰어요. 축구회 회관 앞에 근조 화환이 배달됐습니다. 근조 화환이 배달됐어요. 30분 후에 근조 화환들은 흔적도 없이 치워졌다고 합니다. 야, 이거 하나는 재빠르게 하네. 예, 국가대표 선수들의 비공식 모임 11회라고 하는 모임이 논란이 된 적도 있습니다. 11회 이거는 전두환 정부 정권 때의 하나회하고는 다르다고 합니다. 이 축구 엔트리가 11명이잖아요. 11명을 그냥 11라고 자기들끼리 불러서 모임을 가졌던 모양인데 여기에는 아마도 하나회 같은 단단한 결속과 뭐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는 것들까지 어쨌든 좀 벤치마킹 해온 측면이 있는 듯합니다. 근데 11회를 93년에 결성했는데 실제로는 4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국내 축구계에 딱 또아리를 틀고 있는 일종의 이너서클 같은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과정을 박주호가 폭로를 했습니다. 박주호도 국가대표 축구 선수였어요. 그리고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으로 감독 선임의 실무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내부자인 셈이죠. 이 박주호의 폭로는 뭐냐? 5개월 동안 도대체 우리는 뭘 했냐? 전력강화위원회 이거 필요 없고 허무하다. 결국은 돌고 돌아서 처음부터 딱 낙점해 놓은 것으로 보이는 홍명보를 감독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끝났지 않았냐. 5개월 동안 도대체 우리는 쇼만 한 것 아니냐. 그럼 결과적으로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 전력강화위원회 회의 과정이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폭로를 했어요. 회의 시작도 하기 전부터 야 국내 감독이 낫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분위기 딱 잡아가면서 외국인 감독들 하나하나는 이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고 저 사람은 저런 문제가 있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홍명보로 몰아갔다는 거예요. 문제 제기를 하자. 박주호가 문제 제기를 하자. 야 주호야 그게 다가 아니야. 넌 지도자 안 해봤잖아. 같은 전력강화위원들인데 똑같은 같은 위원인데 박주호의 문제 제기를 이런 식으로 까뭉개면서 회의가 진행됐다는 겁니다. 전력강화위원회가 결국 파행적으로 운영이 됐는데 문제는 돈이었다. 전력강화위원 함께 박주호와 함께 활동했던 전력강화위원이었던 A씨는 결국 돈이 문제였다. 무슨 얘기냐?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고 싶어 했던 또는 맡을 의사가 있었던 외국의 그 실력이 있는 유명 감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이 몸값은 국제시장에서 어느 정도 다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축구협회가 제시한 금액은 그 사람들이 이 국제시장에서 어느 정도 정해진 몸값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제시했다는 거 명분을 얻기 위해서 그냥 했던 거다. 그래서 야 이게 우리가 이렇게 제시했는데 저쪽에서 안 된다고 하니 어쩔 수 없지 않냐고 해서 결과적으로 홍명보로 몰고 갔다는 겁니다. 이 A씨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제시 마쉬 감독 영입에 왜 실패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제시 마쉬 감독은 정말 한국행의 진심이었다. 협상에 나섰던 협회가 불발 소식을 전했는데 알고 보니 우리가 생각했던 금액의 절반도 되지 않는 연봉으로 접촉해서 생긴 일이었다. 구체적인 금액은 말하기 어렵지만 약 20억 원보다 훨씬 아래를 우리가 제시했고 그래서 협상이 결렬됐다. 이건 처음부터 결렬시키려고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강한 의심을 이 전력강화위원회 A씨가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 정혜성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도 이게 수긍하기 힘들다. 정혜성 위원장은 정말 힘이 없었다. 사의를 표명할 때는 지친 나머지 구한화사 입까지 돌아갔더라. 돌고 돌아 홍명보한테 갈 것이라면 차라리 그냥 일찍 결론을 내서 사람이라도 좀 덜 고생시키고 덜 다치게 했어야지. 우리가 바닥에 버린 시간이 너무나 아깝다. 자, 이런 발언들은 결국은 축구협회 내부에 이너서클이 있고 그 이너서클이 정몽규를 중심으로 해서 다 자기들끼리 결론 내려놓고 그러나 겉으로는 팬들의 시각도 있고 국민들의 시선도 있으니까 뭔가 하는 것처럼 폼을 잡고 이걸 하기 위해서 전력강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약간 협회에 비판적인 박주호 같은 사람도 넣고 A라는 사람도 넣고 그렇게 했지만 5달 동안 쇼만 하고 결론은 범인검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런 폭로를 지금 한 겁니다. 심지어는 외국인 감독은 PPT 영상 제출까지 다 요구를 하고 홍명보는 아예 그런 것도 없이 프리패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축구협회는 이거 특혜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홍명보는 잘 알잖아. 뭐 그런 자료가 뭐 필요해. 이게 참 저는 홍명보를 좋아합니다. 선수 시절에 홍명보를 좋아해요. 정말 그라운드의 여우 같은 그리고 일종의 리베로로 미드필드에 딱 쳐져서 전체를 지휘하는 홍명보를 참 좋아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홍명보 선수를 좋아하는 것과 축구협회의 이 얽히고 설킨 난맥상과 이너서클의 존재 그 과정에서 국민적으로 좀 더 괜찮은 감독, 좀 더 훌륭한 감독, 우리 축구 국가대표를 월드 클래스로 올릴 수 있는 감독을 원했던 대다수 축구 팬들과 국민들의 염원을 저버린 이런 이 커넥션 구조에 올라탄 홍명보를 좋아할 수는 없어요. 박지성, 조원희, 이영표, 이동국, 이천수 다 공개적으로 대한축구협회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조원희는 아예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한국 축구가 혼란스러웠던 5개월의 시간이었다. 축구인이자 한국 축구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그동안 응원의 목소리가 모두 묻혀버리고 말았다. 대한민국 축구를 미치게 응원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옳은 결정을 내려주시길 마음 깊이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완전히 박살난 겁니다. 홍명보도 뛰어난 선수였지만 박지성, 이영표, 이동국, 이천수 다 하나같이 월드 클래스 월드 스타들인데 이들이 한결같이 입을 모아서 이번에 이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영표, K리그 팬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해할 수도 없다. 어떻게 이렇게 결정해놓고 대표팀에 대한 지지를 팬들한테 호소할 수 있겠냐. 박지성, 역사상 이렇게 많은 외국인 감독이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직을 원한 적이 있었냐. 너무 아쉽다. 뛰어난 외국인 감독을 기대했던 우리 대표팀 선수들도 지금 당황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은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 마땅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내려올지 말지는 결국
정몽규가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이 모든 남맥상 커넥션의 그 꼭대기에 정몽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몽규 축구협회장을 쫓아낼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내려오기 전에는. 없긴 왜 없어요? 국민적 압력이 있지.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이번에 올림픽에 출전도 못했어요. 그런데 정몽규는 어땠냐? 파리에 올라가서 올림픽 구경했어요. 이천수, 솔직히 백날 얘기하면 뭐하냐?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바뀌는 거 하나도 없다. 이동국, 지금 이슈에서 한 단어가 제 머릿속을 강타한다. 법적 대응이다. 누구보다 노력해온 사람에게 협회가 이런 단어 사용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한축구협회가 문제를 제기한 박주호한테 법적 대응하겠다고 협박을 했거든요. 축구는 워낙 뜨거운 운동이고 또 우리 국기와 다름없는 운동입니다. 팬들이 많아요. 따라서 그 팬들을 위해서 축구를 해설하는 수많은 축구 유튜버들이 있어요. 하나같이 이번 축구협회에 의해 이해할 수 없는 난맥상을 맹폭하고 있습니다. 감스트라는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있습니다. 축구 팬들 바보가 아니다. 이임생이가 정몽규한테 보고도 안 하고 홍명보를 뽑았다고 하던데 그게 말이 되냐? 정몽규를 욕 안 먹게 하려고 거짓말 한 것으로 나는 의심한다. 또 홍명보한테 충분한 시간 준다면서 유럽인 코치 2명 붙여주겠다고 한다. 이게 뭔 X소리냐? 아니 짧은 시간에 한국 적응이 힘들 것 같아서 외국인 감독 안 뽑았다고 줄줄이 협회가 설명하지 않았냐? 그래놓고 유럽 코치들은 왜 붙이는 거냐 도대체? 무슨 X소리냐? 월드컵 외국의 유명 감독들이 월드컵을 알아도 더 잘 알지 않겠냐? 그런데 월드컵을 정말 잘 아는 외국인 감독 다 제쳐놓고 홍명보가 한국 감독이라서 적응이 빠를 것 같아 뽑아놓고 그래놓고서 유럽 코치는 왜 찾으러 다니냐? 박문성 해설위원이죠. 저는 99% 확신한다. 대한축구협회가 홍명보를 대표팀 사령탑으로 선임하기 위해서 이유를 짜 맞춘 것이다. 대한축구협회는 애당초 외국인 감독들과 진지하게 협상할 의지가 없었다고 본다. 자, 이 정도 논란이면 수사 들어가도 벌써 들어갔을 겁니다. 문체부가 뒤늦게 홍명보 감독 선임 논란에 대한 감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자 축구협회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입장을 냈어요. 문체부가 홍명보 감독 선임 파문과 관련해 대한축구협회에 대해 감사를 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게 언제냐? 7월 19일인데요. 장미란 제2차관이 이게 문체부에 문화 담당 차관이 있고 체육 담당 차관이 있어요. 체육 담당 차관이 2차관인데 이 2차관을 역도 선수 체육인 출신의 장미란이 맡고 있습니다. 그 장미란이 기자들과 만나서 감사 실시를 언급했다. 그때부터 감사가 시작됐다고 보면 된다. 이 장미란 차관은 국회를 방문해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 관련한 대화를 나눈 뒤에 취재진과 만나서 이게 벌써 한 달 전이죠. 많은 분이 축구협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감사를 통해 국민들의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 이 입장이 발표된 직후에 문체부는 서면으로 축구협회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축구협회에 직접 가서
현장 실지 감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가 하면 경찰은 홍명보 감독 선임 관련 내부 고발자 박주호 전력강화위원회 전 위원이죠. 조만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홍명보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논란을 수사하는 경찰이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으로 활동했던 박주호 해설위원을 조만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혀진 것이 7월 말입니다. 핵심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 수사는 어떻게 시작이 됐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서민위라고 있죠. 가끔 좌파들 고발도 하는 이 서민위가 축구협회의 정몽규 회장입니다. 또 이임생 기술총괄이사를 고발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정몽규에 대해서는 협박,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그리고 이임생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를 들어서 종로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고발을 한 겁니다. 자, 이 정도 되면 물러나든지 아니면 납작 엎드려서 반성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정몽규 축구협회 장의 최소한의 태도인데, 이 정몽규 이 와중에 파리에 갔어요. 팬들이 얼마나 짜증이 나고 화가 났겠어요. 아니, 국가대표팀 올림픽 출전이라도 시켜놓으면 뭐 격려차 방문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되지만 정말 어이없게 올림픽 출전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무슨 염치로, 무슨 낯짝으로 파리에 갑니까? 파리에 가서 FIFA 세계축구연맹 잔니 인판티노 회장을 만났어요. 이 자리에서 이 정몽규는 한국의 축구 팬층이 대단히 확장되고 있다는 게 흥미로운 현상이다. 전통적으로 축구는 남자의 스포츠였지만 지금은 수많은 여성 팬들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환담을 했어요. 이 소식이 알려졌죠. 국내 팬들의 반응을 전합니다. 축구협회가 40년 만에 올림픽 본선도 못 가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우리 선수들은 아무도 파리에 못 갔는데 축구협회장 정몽규만 혼자서 파리에 갔다. 사진을 보고 정말 할 말을 잃었다. 양궁협회는 탁월한 운영과 성과로 칭송받고 있는데 축구협회는 정말 눈치도 없고 염치도 없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정몽규가 지금 파리에 날아갈 처지냐. 정말 아직 정신 못 차린 축구협회입니다. 자, 예, 축구협회 문제에서도 언급된 양궁협회. 이번 올림픽에 5종목 전 종목 금메달을 석권한 정말로 금자탑을 쌓은 양궁협회. 이 양궁협회는 축구협회를 비판할 때도 반면교사로 얘기가 됩니다. 배드민턴 협회를 비판할 때도 반면교사로 얘기가 됩니다. 배드민턴 협회 이 안세영 선수 양궁협회를 직접 거론하면서 비교를 했죠. 이게 어디 안세영 선수만의 생각이겠어요? 대부분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 협회는 왜 이렇게 양궁협회만 못할까? 제발 양궁협회만 같아라. 양궁협회장은 정몽구 현대그룹 현대자동차 회장입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입니다. 제가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양궁협회장 정의선 회장이 파리에 가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양궁 게임이 다 끝나기까지 전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오로지 양궁 대표단 선수들 뒷바라지 하는 데만 총력을 기울인 이 정의선 회장의 행보를 제가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같은 정시이고 제가 알기로는 정몽규가 몽자가 들어가는 걸로 봐서 이게 다 현대그룹의 뭐 사촌 뭐 이런 사이일 텐데, 조카. 어떻게 달라도 이렇게 다를까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요?
양궁협회의 정의성과 축구협회의 정몽규. 그런가 하면 이 사격협회요. 신명주라는 사람이 회장이었는데, 대한사격연맹 신명주 회장.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현장을 지켜본 다음 날 급하게 귀국한 다음 날 회장직에서 사의를 표명했어요. 신명주가 운영하는 종합병원 명주병원이 급여 미지급으로 도마에 오르면서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사격연맹은 이 신명주가 출연을 약속했던 3억 원 가운데 일부를 포상금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는데, 이 신명주가 아직 3억 원을 내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임을 밝혀버렸기 때문에 이 포상금을 줄 돈도 없는 난처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사격연맹. 대한배드민턴협회 안세영 선수의 폭로로 최악의 분위기죠. 안세영 선수가 어떤 폭로를 했는지는 이미 여러 차례 제가 전했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대한체육회장 이기영 회장인데, 이 사람이 말이죠, 이 안세영 선수의 이 폭로가 나오자 정말 황당한 말을 했어요. 이용대 때도 없었던 컴플레인인데, 이용대 때도 없었던 컴플레인인데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아무리 부당한 처우를 받고 대우를 받아도 그냥 입 다물고 찍소리 말고 있어라. 이용대도 가만히 있었는데 네가 뭐냐? 이 대한체육회장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안세영 선수의 폭로가 있어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안세영을 아예 그냥 직접 안세영의 폭로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든지, 그럴 배포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소문이 옆차기 하듯이 디스를 합니다. 뭐라고 그랬냐? 파리에 있으면서 라디오 인터뷰에 전화로 이렇게 주장합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랐다. 안세영 선수가 뭐 하고 싶은 얘기는 했는데 그 표현 방법이 좀 서투르지 않았나 생각한다. 여러분, 지금 한국의 체육계가 바로 이런 사람한테 지금 좌지우지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면 제도 개선해야 된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러한 불만은 한 번도 없었다. 얼마나 억눌렀으면. 지금까지 배드민턴 연맹이 이용대 선수나 많은 국제적 선수들, 기량 있는 선수를 배출해냈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컴플레인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까 안세영이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지금 몰아가는 거예요. 문체부, 이거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문체부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좀 심각하다. 그리고 이 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매우 높다고 아마 뒤늦게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10명 이상의 조사단을 꾸렸습니다. 아마 초유의 일일 겁니다. 문체부는 배드민턴 국가대표 안세영의 인터뷰로 논란이 된 미흡한 부상관리, 복식 위주 훈련, 대회 출전 강요 의혹 등에 대한 경위 파악뿐만 아니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제도 관련 문제, 협회의 보조금 집행 및 운영 실태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
배드민턴 그러면 뭔가 뭐 축구, 야구에 비해서는 좀 비인기 종목처럼 느껴지시죠? 사실은 안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드민턴을 즐기고 있는데요. 배드민턴 협회에 문체부가 1년에 얼마 주는지 아십니까? 71억 2천만 원을 보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이 문체부는 체육국장, 이정우 체육국장을 조사단장으로 해서 10명의 조사단을 구성했습니다. 이정우 국장은 이번 조사는 단순히 협회가 선수 관리를 적절히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현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 배드민턴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도 파급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겠다. 안세영뿐만 아니라 우리 선수라면 누구든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선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문체부와 체육단체가 지녀야 할 당연한 자세다. 이번 조사의 근본적 질문은 협회가 선수를 위해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이다. 뒤늦게나마 문체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한축구협회에 대해서나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해서 진상조사와 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한 것은 늦었지만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축구협회와 배드민턴협회만 이렇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종목, 어떤 면에서는 양궁만 빼고 나머지 전부 다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군림하고 있는 대한체육회를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는 현대에 들어와서는 여러분 9시 방송국의 메인 뉴스 9시 8시 뉴스를 하잖아요. 스포츠 뉴스는 따로 편성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 삶에 엄청난 중요성과 비중이 있어요. 우리가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지덕체 교육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지식, 우리가 흔히 아는 지식이 지, 덕은 품성입니다. 그 다음에 체육이에요. 그것을 총괄하는 게 스포츠 아닙니까? 더구나 21세기에 이 여가가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서 스포츠를 즐기는 인구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스포츠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체육회와 각 협회가 이런 정도로 시대에 뒤떨어진 파행과 난맥상과 내부의 이너서클들이 꽉 움켜쥐고 있는 이 복마전과 같은 구조를 그대로 갖고 간다면 이거는 우리 국민 전체, 이번에 문제가 된 몇몇 선수가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에 참으로 수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터질 게 터졌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차제의 문체부가 또 문체부를 넘어서 국무총리실이 아예 주관해서 범부처 차원의 제대로 된 조사팀을 구성하고 감사원과 함께 대한체육회와 협회 전반에 대해서 이 복마전과 같은 이 커넥션 구조를 타파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조사와 개혁 방안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수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협회와 체육회가 존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점을 오늘 좀 제가 시간을 들여서 정론일침으로 여러분께 문제 제기합니다. 후쿠시마 괴담에 1조 5천억의 헛돈을 썼다. 이게 이제 1년이 되어 옵니다. 작년 8월 24일 일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정식 명칭이 오염된 물을 처리해서 방류하는 오염 처리수였습니다. 오염 처리수 해양 방류를 개시했습니다. 이를 전후로 일부 종북 주사파 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방사능으로 범벅된 물고기를 먹게 됐다. 일본의 핵 테러다. 온갖 공포를 조장하는 괴담과 의혹들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어쩔 수 없이 그것에 대응을 해서 수산물의 안전을 검증하고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 안 해도 될 각종 검사와 또 당장 수산물 소비가 안 되니까 그 수산물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 저희 아미고 회원들도 여러 분들이 사실은 100여 회 넘는 이 해산물 먹기 캠페인을 저와 함께 벌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활동을 했고 그 과정에서 1조 5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는 겁니다. 지난 1년간 이 정부가 한국과 일본의 수산물 천일염, 이것도 천일염 괴담이 나오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천일염까지 검사를 했어요. 바닷물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총 4만 4천 회를 실시했습니다. 4만 4천 회. 매일매일 수백 건씩 한 거예요. 방사능 기준치에 근접한 검사 결과는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일 수산물에 대해서 총 37,781회 검사를 했는데 그 가운데 99.9% 37,703회 방사능 농도가 아예 검출이 안 됐습니다. 측정이 안 되는 불검출 수준이었습니다. 또 78회 0.2%인 78회가 기계의 방사능이 감지가 됐는데 그 역시 대부분 기준치, 허용 기준치의 50분의 1도 안 되는 양이 검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정복 주사파들이 퍼뜨렸던 온갖 괴담들은 모조리 거짓말이었다고 하는 것이 1년 동안에 4만 4천여 회의 검사 결과를 통해서 확인이 된 겁니다. 정범진 원자력 핵공학과 연구 교수는 원자 핵공학과 교수, 후쿠시마 방류에 따른 방사능 위험은 사실상 전무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셈이다.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이 한반도 주변의 검은 점들이 방사능 검사를 한 해역들입니다. 거의 빠지지 않고 한반도 주변 모든 해역을 검사를 해낸 겁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산 소 먹으면 뇌송송 구멍탁 같은 괴담이 돌아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금지되는 등 무려 3조 7천억 원의 피해를 입었던 광우병 괴담 사태와 비교해 보자면 그래도 이번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사태는 양반이었다,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괴담에 잘 대처했다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우병 때 3조 7천억 들었는데 이번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때는 그 절반도 안 되는 1조 5천억으로 막아낼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전문가들은. 그렇지만 1조 5천억이 어디 적은 돈입니까? 1조 5천억 저 이재명이나 종북 주사파들 주머니에서 단 한 푼이라도 내놨습니까? 고스란히 바로 여러분들의 세금에서 나간 겁니다. 일본의 오염 처리수 방류는 2051년까지 앞으로도 30년간 진행됩니다. 전문가들은 괴담이 설 자리가 없도록 정밀하고 확실한 검사, 그리고 그것을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리는 홍보, 또 과학적 팩트를 앞세운 대응, 앞으로도 느슨하지 않게 계속 해 나가야 괴담이 다시 고개를 쳐들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이진숙, 김태규 당당했다. 오늘 두 사람이 과방위 청문회에 나갔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금 직무대행이지만 어쨌든 증인으로 채택이 됐으니까 국회에 나간 거예요. 나가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좌파들이 이걸 가지고 탄핵 의결을 했잖아요. 좌파들이 탄핵 의결한 이유인 공영방송 선임은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것저것 좌파들이 물어보니까 지금 헌법재판소가 나의 탄핵 사건을 심판 중이다. 따라서 직무와 관련해서 내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답변을 거부합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다 답변 거부 사안인 거예요. 그러자 야당 의원들이 그럼 여기 왜 나왔냐 이랬어요. 지것들이 불러서 나왔지. 여기 왜 나왔냐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이 그건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다. 오늘 여기서 느끼는 게,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서 느끼는 게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몇몇 동물은 더 평등하다는 말을 떠올리게 된다. 이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며칠 전에 논평한 겁니다. 동물농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독재자가 된 돼지들의 첫 번째 마지막 결론 부분이죠.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몇몇 동물은 더 평등하다는 말을 떠올리게 된다. 근데 이 말을 하면 이걸 알아듣는 좌파들이 몇이나 될까요? 뭔 소리인지 잘 몰랐을 것 같은데. 저 사람 왜 갑자기 돼지 얘기를 하지? 저 사람 왜 갑자기 동물 얘기를 하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또 공영방송 이사 선임 때 윗선에 오더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야당 쪽에서 주장을 하자 이진숙 위원장 이렇게 답변합니다. 질문한 의원을 향해서 면책특권을 갖고 계셔서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어디서 오더 받았다는 것 제가 비록 증인으로 나와 있지만 굉장히 모욕적이라고 생각한다. 질문했던 자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마 시겁했을 거예요 속으로. 야 이거 내가 면책특권이라도 있었으니까 저 사람이 저 정도로 하지. 밖에서 얘기했으면 바로 뭐가 날라왔겠네.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 면책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악용하고 있는 이 종북 주사파들의 행태를 보면 정말 정치개혁 차원에서 면책특권 바로 폐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다시 듭니다. 또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번 청문회를 봤다. 거기에 사무처장, 방통위 사무처장을 포함해 과장들까지 불려 나와서 본인이 답변할 수 없는 사안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고 강요받더라. 비유하면 고문 받듯이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방통위에 다 권한에 따라서 책임이 다른데 답변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답변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 실무자들 불러놓고서 자꾸 물어보면 실무자들 입장에서 답변할 수 없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고문받듯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비록 탄핵당해서 직무 정지 상태지만 뭐 이진숙 어디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역시 이진숙은 이진숙이다. 오후에는 이진숙 직무 대행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직무 정지로 인해서 직무 대행을 맡고 있는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의 답변이 있었어요. 김태규 부위원장 어제 오전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방송 장악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자꾸 야당이 공격하니까 아니 그럼 오히려 노영방송 수호를 위한 국정장악 아니냐 야당이 자꾸 이러는 건 이렇게 대받아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비판을 하자 균형감 좀 가지라고 드린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균형감 좀 가지라고 드린 말씀이다. 그리고 자꾸 방송장악 하니까
여러분들의 방송 장악에 내가 대꾸를 맞춰서 답변한 것이다. 이것도 좀 어렵네. 대꾸라 그러면 저 알아들을까 좌파들이? 예, 김태규 방통위원장이 좌파들 입장에서는 진짜 불손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답변 태도를 자꾸 문제를 삼았어요. 그러면서 불성실한 답변 태도를 들어서 고발을 의결했어요. 그러자 김태규 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증언을 거부한 적도 없는데 거부한다면서 고발을 의결해 놓고 그리고 또 계속 증언을 하라 그러냐. 또 이 좌파 중에 노정면이라고 있습니다. 이 노정면이가 YTN 출신인가 그렇죠? KBS 이사에 누가 선임됐는가라고 김태규 부위원장한테 질문을 하니까 김태규 직무대행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제 기억력 테스트를 하겠다는 건데 그게 도대체 무슨 인과관계와 관련성이 있냐. 내가 그 사람들 이름을 기억하는 것하고 당신들이 지금 질문하는 것하고 무슨 인과관계가 있길래 기억력 테스트를 하려고 그러냐. 그러자 노정면이가 이 과정에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러자 김태규 직무대행 이렇게 아주 정말 차분하게 얘기합니다. 잘 듣고 있으니 언성 안 높여도 된다. 잘 듣고 있으니 언성 안 높여도 된다. 그러자 노정면이가 톤 조절은 내가 한다. 건방 떨지 마시라. 이랬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되게 먼저 화내는 자가 지는 거죠. 예, 완전히 이게 정말 시세 말로 쪽도 못 쓰네요. 이 좌파들. 또 이 노정면이가 박문진 신임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를 왜 선임했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김태규 직무대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그 질문은 인사권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다. 의회는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감시하고 감독은 할 수 있지만 더 나가서 간섭하고 직접 하겠다. 이거는 안 된다. 나 답변 못 드리겠다. 네. 이 정도면 김태규 차기 대통령에게 나을 만하죠. 사람이 좀 이렇게 좀 당당한 맛이 있어야지. 그리고 좀 논리가 정연하고 조리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저 쪽도 못 쓰잖아요. 저것들이 불러놓고. 네. 이진숙 화이팅, 김태규 화이팅입니다. 네, 전현희 의원직 제명해야 이런 폐륜이 없어요. 법사위 청문회에서 최근 국민권익위 간부가 사망한 데 따른 이야기를 이게 전현희라는 자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처리와 관련됐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러면서 서로 간에 막 고성이 오가고 했는데 그 고성이 오가는 과정에서 이 전현희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입 다물고 가만히 계세요. 김건희가 살인자입니다. 김건희 윤석열이 죽인 거예요. 라고 소리를 쳤어요. 저는 이 전현희라는 자가 갑자기 정말 제정신이 아닌 이 폐륜적 발언을 한 이유는 짐작이 돼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8월 18일 전당대회를 하는데 지금 한창 투표 중이잖아요. 이 전현희가 최고위원에 출마했는데 5명 뽑는데 5등인지 6등인지 4등인지 뭐 하여튼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뭐 제가 그쪽 여론조사까지는 자세히 안 봤지만 대체로 그 정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현희는 최고위원에 붙느냐 떨어지냐 지금 뭐 달랑달랑 하는 상태에서 뭐라도 지금 잡아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자가 국회 청문회라는 장을 이용해서 한 건 하려고 딱 벼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말, 김건희가 살인자입니다. 김건희 윤석열이 죽인 거예요. 가 터져 나왔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있을 수 없는 패륜적 막말이 터져 나온 이 상황에 대해서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바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공직사회를 압박해서 결과적으로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이다. 공직자의 안타까운 죽음마저 또다시 정치 공세에 활용하는 야당의 저열한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오늘 민주당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족을 향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내뱉었다.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거친 말을 쏟아낸 것은 인간에 대한 인권 유린이고 국민을 향한 모독이다. 걸핏하면 공무원을 국회로 불러 윽박지르고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공무원 연금까지 박탈할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을 해댔다. 야당이 일말의 책임을 느낀다면 고인의 죽음을 두고 정쟁화하는 것은 당장 그만둬야 한다. 공직자 사망과 관련한 민주당의 주장은 궤변일 뿐이다. 오히려 야당의 무차별적 압박이 너무 큰 부담이 된다고 공직사회가 호소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혜전 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민주당의 공식적 사과와 납득할 만한 설명을 요구한다. 막말을 내뱉은 전직 권익위원장 전현희 의원은 권익위를 황폐화한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는지 의문이다. 민생을 논의해야 할 국회가 무책임한 말을 내뱉는 해방구가 된 점에 국민들은 분노할 것이다. 이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입니다. 곧이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의 입장문은 이렇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반인륜적 폭언이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누군가를 살인자라고 공개 지목해도 되는 그런 갑질 권한이 아니다. 국회의원이 대통령 부부에게 살인자라고 외치는 것은 상권분립 헌법 체계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전현희는 면책특권 뒤에 숨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적 막말을 했다. 국민의힘은 전현희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 추경호 원내대표의 이 발언 그대로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의 명의로 전현희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제명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공세 적당히 피다가 그냥 슬그머니 지나가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끝장을 봐야 된다. 끝을 봐야 된다. 국회 파행이 계속되더라도 이 문제만큼은 끝을 보고 들어가야 된다. 여기에 한동훈은 정치 생명을 걸고 투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당대표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야당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살인자라고 공개적으로 소리를 쳤어요. 이럴 때 나서라고 있는 게 국민의힘이고 당대표예요. 한동훈이 어떻게 하는지,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지켜볼 겁니다. 화상회의로 윤리위원장을 잘라? 그동안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이용구 위원장이었고 제가 이 상황 관련해서는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삼고 초려를 해서 중앙대 총장 출신의 이용구 윤리위원장을 영입했다. 그렇게 제가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자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의 이 행태를 보십시오. 윤리위원장을 자르고 신의진이를 새 윤리위원장에 임명하는데 윤리위원장을 찾아가지도 않고 회의를 열지도 않고 화상회의로 결정을 해버렸어요. 화상회의로. 지금 저것들이 뭐가 바쁘다고. 오늘 국회에서는 법사위 과방위 그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잖아요. 당장 내일은
자유파 전체가 광화문에다 총집결해서 정복주사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음모를 저지하겠다고 나서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 한동훈이나 당 지도부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 모여서 회의하기가 힘들어서 화상회의를 해요? 그런데 그 화상회의에서 결정했다고 하는 게 상고처리에서 영입한 임기가 1년으로 보장된 윤리위원장을 잘라요? 그리고 한동훈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신의진이를 임명을 해요? 여의도 연구장에 유의동이를 임명을 해? 당무감사위원장에 한동훈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유일준이를 또 임명을 했어요. 비대위원으로 다 같이 했던 자들입니다.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 할 때. 시점도 형식도 내용도 안 맞다는 건 이때 말하는 거예요. 이때. 시기적으로 지금 이런 짓 할 때입니까? 하더라도 이걸 화상회의로 해줄 일이에요? 내용은 보시면 뭐가 이게 도대체 이게 한동훈의 정말 사당화가 점입가경이네. 여의도 연구원장의 유이동, 당무감사위원장의 유일준, 뭐 이런 자들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 할 때 비대위원으로 함께 했던 자들이에요. 한동훈의 최측근들이에요. 예,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이용구 위원장은 자기가 일방적으로 교체된 데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항의했습니다. 굉장히 점잖은 분인데 중앙대 총장을 지냈고 당에서 여러 차례 위원장을 지낸 사람이 그 윤리위원장이 뭐가 아쉽다고 그걸 붙잡고 있겠어요. 근데 한동훈이 하는 짓이 너무 터무니가 없으니까 이건 아니지 싶어서 발언을 한 것 같아요. 이 연구위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임기를 보장받고 내가 들어왔는데 나를 교체하려면 최소한 나한테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라도 할 줄 알았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동훈이죠. 도리를 지킬 줄 아는 집단이라고 내가 착각했던 것 같다. 지난 1일 박정하가 비서실장이라고 찾아와서 위임해달라고 그러길래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 위임해달라고 그러길래 위임했다고 했지 내가 언제 사표냈냐. 황우여 당대표 비대위원장으로부터 윤리위원장직을 부탁받았을 때 1년 임기 보장을 받지 않았으면 불과 2달 후에 전대에서 새로 당대표 뽑히면 그때 그만둘 자리라고 생각했으면 내가 그 길을 갔겠느냐. 내가 아니라 누구라도 그렇지. 2달짜리 윤리위원장 하러 갈 사람이 누가 있냐. 정권을 지키고자 하는 집권정당 지도부가 이런 기본적 도리조차 지키지 않고 있으니 내가 어쩔 수 없이 발언하는 거다. 윤리위원장은 매우 부담스러운 역할이다. 당원도 아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자리 내려놓는 게 홀가분하다. 그러나 지도부가 지켜야 할 도리가 무엇인지는 좀 각성하라. 당 집행부가 임기 보장한다는 약속을 공식적으로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다면 누가 이 당을 신뢰하겠느냐. 누가 이 당을 신뢰하겠느냐. 윤석열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의 가치관, 북한 주민 변화, 국제사회 연대를 골자로 하는 3대 통일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압축적으로 전하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경축사 전문을 전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사족 붙이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전문을 조금 압축해서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광복 7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민은 참으로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 왔습니다. 이 위대한 여정을 관통하는 가치는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의 광복은 자유를 향한 투쟁의 결실이었습니다. 1919년 3.1 운동을 통해 국민이 주인이 되는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민들의 일치된 열망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열망을 담아 상해 임시정부를 세웠고 스스로의 힘을 기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외교적, 군사적 독립운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945년 해방 이후에도 자유를 향한 투쟁은 계속됐습니다. 1948년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제정하여 이 땅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재헌 이후 지금까지 지켜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 정신은 우리가 누리는 풍요와 번영의 토대가 됐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 피 흘려 싸워 우리의 자유를 지켜냈습니다. 자유의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키며 함께 땀 흘려 노력한 결과 산업화와 한강의 기적 그리고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넘어 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문화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제국주의 세력의 국권 침탈도, 분단도, 전쟁도 그 무엇도 자유를 향한 우리의 힘찬 전진을 막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완전한 광복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역사적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통일입니다. 저는 오늘 헌법이 대통령에게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의 책무에 의거해서 우리의 통일 비전과 통일 추진 전략을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 그리고 국제사회에 선언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국민이 자유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더욱 확고히 가져야 합니다. 둘째, 북한 주민들이 자유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셋째, 국제사회와 연대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유인이 되고 우리의 자유가 서로 공존하기 위해서는 책임과 배려, 질서와 규범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질서와 규범을 무시하는 방종과 무책임을 자유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에 휘둘려서도 더더욱 안 됩니다. 자유는 투쟁으로 얻어내는 것입니다. 결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정부는 우리 사회에서 자유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자유의 가치와 책임의식으로 강하게 무장해야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주도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과 미래 세대가 자유통일의 기대와 꿈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다차원적인 노력을 펼쳐야 합니다. 북한 인권의 참상을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우리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연례 북한 인권 보고서를 공개 발간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재작년 광복절의 담대한 구상에서 이미 밝힌 대로 북한이 비핵화의 첫걸음만 내딛더라도 정치적 경제적 협력을 즉각 시작할 것입니다.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의 호응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북한 동포 여러분, 통일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더 큰 자유와 기회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정부는 2004년 올해를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걸어온 도전과 성취의 여정은 인류 현대사의 빛나는 기록이 되었고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지난 8월 1일 세계은행은 중진국의 함정이라는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을 성장의 슈퍼스타라고 지칭하며 대한민국 성장의 역사가 모든 중진국이 숙지해야 할 필독서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코리아를 무려 100번이나 언급하면서 투자, 기술 도입, 혁신에 이르는 우리의 성공 비결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2026년 4만 달러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파리올림픽 세계 8이라는 눈부신 성적에서 확인했듯이 우리 청년들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힘차게 미래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는 안팎의 도전에 맞서 더 큰 역사의 발전을 이뤄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을 계속합시다. 더 큰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으로 더 굳게 손잡고 우리 모두 힘차게 나아갑시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8.15 경축사 전문을 제가 압축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첫 번째 정론 일침입니다. 검찰이 문재인, 김정수 계좌 추적에 나섰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때 청와대를 근무했던, 그리고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있는 자들이 뭐 정치 보복이다 이러고 입장 표명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산발적으로 뭐 김정숙이 타지마을 사건, 뭐 또는 샤넬 옷 의혹 사건, 또 문다혜의 무슨 이상직 관련 뇌물 의혹 사건, 이런 식으로 산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사건이야말로 모아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집중적으로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문재인의 전 사위 서모라는 자가 타이 이스타젯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김정숙의 계좌 거래 내용을 확보해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거래 계좌 내용은 그냥 임의로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이 이유 있다 그러고서 영장을 내줄 때만이 거래 계좌 내역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사법부가 범죄의 상당성이 있다, 이렇게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전주지검 형사 3부는 최근 문재인과 김정숙이 여사 계좌 추정용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기초해서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최소 범위에서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영장에는 문재인, 김정숙이의 명의 계좌와 혐의 그리고 기간 등이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문재인은 현재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이런 뜻입니다. 검찰은 계좌 추적을 통해서 문재인과 김정숙이가 딸 다혜의 가족생활비를 언제부터 얼마나 지원했고 또 언제 지원이 중단됐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전 사위 서모가 타이 이스타젯에서 받은 월급과 주거비 등이 사실상 문재인에게 이상직위가 준 뇌물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문재인이가 이상직으로부터 직접 이익이나 대가를 얻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 사위 서모가 당시에 문재인의 가족이었던 점, 또 이상직위가 공직자이자 기업가 정치인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서모의 채용이 하급 공무원이 그 임면권을 가진 최고 상급자인 문재인에게 잘 부탁한다는 의미로 준 뇌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문재인의 딸 문다혜 계좌에서 입출금된 돈이 당시의 남편이었던 서 씨의 타이 이스타젯 월급 외에도 문재인, 김정숙의 돈이나 공적 자금,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같은 공적 자금이 포함됐는지 등도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검찰은 또 김정숙이를 수행하던 제2부속실 출신 전 청와대 춘추광장 유모가 문다혜에게 현금을 보낸 것도 수사 중이고, 또 문다혜가 김정숙이의 단골 디자이너의 딸인 양모와 한 돈 거래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전주지검은 또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이상직위를 중진공 이사장
임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인사라인 내 최고 책임자 임종석 이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받으라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쫄개들이 겁을 잔뜩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재인 쫄개들 중에 지금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하고 있는 자들이 한 20여 명 되는 모양인데, 이 자들이 성명을 냈습니다. 검찰은, 이 자들의 성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검찰은 스토킹 수준으로 관련자들을 탈탈 털면서 억지 수사를 4년 동안이나 해왔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뿐 아니라 가족과 주변인까지 괴롭혔지만 아직 결론도 내지 못했다. 이렇게 비판했거든요. 그럼 제가 이 문재인 똘마니들한테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이 자들이 주장하기를 억지 수사를 4년 동안 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4년이면 언제입니까? 문재인이 때예요. 그러면 이 자들의 주장대로라면 문재인 밑에서 문재인을 위해서 일하던 정치검찰이 문재인을 향해서 정치 보복했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걸 그래 말이라고 합니까, 이 자들이? 더 논평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 전당대회 때부터 계속 한동훈에게 경고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전당대회 출마를 하면서 마치 대표 공약처럼 해병대원 특검법 문제를 제3자 추천, 대법원장 추천의 특검법으로 주장한 대목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한동훈의 생각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이거 좌파들이 한동훈 발목 잡기 딱 좋은 아니다. 좌파들이 이거 하자고 덤벼들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우리 자유우파는 어떤 형태로든 특검법에 끌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 제3자건 변협회장 추천이건 아니면 종북주사파들이 사악하게 강행하고 있는 야당 추천이건 어떤 추천이건 특검은 특검이다. 특검이라는 프레임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이 대법원장 추천 같은 제3자 특검안을 아직도 고집을 부리고 있으니 이거 야당이 받자고 덥석 달려들면 어떡할 거냐. 발목 붙잡히면 그때부터 끌려다니게 된다. 제가 이 경고를 수십 번도 더 했습니다. 마침내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들이 숨겨놨던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이자가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민주당은 한동훈이 언급했던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 한동훈도 특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자체 특검안을 제시하라. 발목 딱 잡히게 생겼어요. 민주당은 열린 자세로 토론과 협의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 한동훈은 아마 박찬대가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렇게 자기의 발목을 딱 잡는 제3자 추천안도 받아들일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는 발언을 듣고 급하게 입장을 다시 밝힌 것 같아요. 뭐냐? 제3자 추천뿐만 아니라 야당발 제보공작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집어넣는 특검이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권성동이 줄기차게 지금 의혹을 제기해 온 것인데 지금까지 권성동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한동훈이가 직접 거둔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발목 잡힐 위기에 처하니까 갑자기 권성동이가 그동안 고생하면서 문제 제기해 온 제보공작 의혹 사건 이것까지를 포함시키자. 이렇게 지금 반발짝 빼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도망갈 수가 없어요. 뭐냐?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좋다. 그것도 하자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것도 하자 그러면 어떡할 건데?
한 발 빼는 것 같지만 점점 깊이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게 지금의 한동훈 처지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전, 2달 전부터 계속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그때 전대 출마할 때는 그렇게 주장했는데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짓을 보니까 이거는 최상병 순직의 실체적 진실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대통령 탄핵하기 위한 트집 잡으려고 지금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니 어떤 형태로든 특검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 왜 말 바꾸냐고 하는 비판이 좌파로부터 오겠지만 자유파 중에서 왜 말 바꾸냐고 한동훈 공격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부터 그렇게 공격 안 합니다. 정말 생각 잘했다고 박수치지. 그러니 지금이라도 자꾸 이 꼼수 쓰지 말고 이것까지 받을 수 있다니까요. 야당은. 지금이라도 단호하게 결단해라. 어떤 특검도 아니다. 어떤 특검도 안 된다. 지금까지 야당이 보여준 특검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다. 경찰 수사와 공수처 수사, 대통령 통화 기록까지 지금 확보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 저 공수처의 수사가 있는데 왜 특검을 하자 그러냐. 경찰의 수사와 공수처의 수사로 이미 충분히 의혹이 해명됐다. 대통령 탄핵을 위한 트집잡기 특검은 그건 제대로 된 수사가 될 수 없다. 나는 특검 반대다. 내가 입장 바꾸겠다. 이렇게라도 해야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다. 네, 이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전당대회 내내 논란이었던 이 총선 백서가 이제 곧 공개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일부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이 좀 심각합니다. 이번 달 말에 발간 예정인 총선 백서에 가장 중요한 선거 패배 원인으로 한동훈표 공천이 지적되었습니다. 한동훈이가 시스템 공천한다 그랬는데 전혀 시스템적이지 않게 매끄럽지 않게 공천이 진행되는 바람에 선거 패배를 자초했다. 특히 한동훈이가 도입한 국민추천제. 이게 비지역구 공천 막바지에 갑자기 한동훈이가 국민추천하겠다 그러면서 5개 지역을 선정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진행된 과정은 한동훈이의 사천이었습니다. 또 비례대표 공천 과정이 전혀 공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공관위원회 관계자들이 이 지적을 했어요. 공관위원회 관계자들. 공천관리위원회에 직접 관여한 사람들이 한동훈식 공천이 심각한 문제점이었다. 이렇게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추천제 경우에는 5개 지역이었는데 국민추천제로 발탁된 사람이 도대체 누가 추천을 했다는 건지, 국민추천제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누가 추천했다는 건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추천을 했다는 건지 전혀 밝혀지지 않았어요. 매우 불투명하게 한동훈이의 사천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기에 공천받은 사람들은 전원 당선됐습니다. 왜? 공천 주면 당선되는 지역이었으니까. 어딘지 아세요? 서울 강남 갑을입니다. 강남 갑을, 대구 동군이 갑, 대구 북갑, 울산 남갑. 여러분 이 지역에 지금 당선된 현역 의원 한번 찾아보세요. 그 사람들이 바로 한동훈이가 낙하산 태워서 사천한 사람들입니다. 자, 비례대표 공천 과정은 또 어땠냐? 직능단체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기 위한 비례대표에 특정인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됐다. 특정인이 누구겠어요? 그 당시 당을 한 손에 딱 움켜쥐었던 자가 누굽니까? 한동훈이 아닙니까? 한동훈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됐다는 지적을 공관위원들이 스스로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선거 패배 원인으로 지적한 것이 뭐냐? 총선 전략입니다. 2조 심판론이라는 한동훈의 선거 전략, 선거 캠페인이 영 잘못됐다는 거예요. 차라리 2조 심판론 나오기 전에 586 운동권 심판론은 차라리 좀 먹혔다는 겁니다. 왜? 586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시대적 의미와 그 한계들이 우리 국민들한테 다 알려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586 운동권 심판하자는 어느 정도 먹혔다는 거예요. 또 여당이니까 제발 우리 일 좀 하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어느 정도 호소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갖다 치우고 한동훈이가 선대위원장 하면서 갑자기 2조 심판론을 들고 나오는 바람에 2조가 조선시대를 얘기하는 건지 하여튼 그런 혼선과 유효하지 못한 선거 캠페인이 선거 패배를 자초했다. 이런 지적들이 총선 백서에 담길 거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태우 장해찬 공천 취소 관련 내용, 이 도태우 장해찬을 공천 취소하는 결정 방식의 비민주성과 불투명성, 이것도 심각했다라고 하는 것도 총선 백서에 담길 거라고 합니다. 백서 내용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나오는 이런저런 지적을 가지고 모든 걸 다 예단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러니까 그렇게 총선 백서 공개를 막았나 하는 아하 하는 느낌은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번 달 말에 공개를 한다고 하니까 공개된 이후에 따져볼 부분은 좀 더 세세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정론 일침이었습니다.